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한번 했다가 일찌감치 솔로로 돌아온 30대 여성입니다. 나름대로는 그 소굴에서 빨리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듣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전 대학 졸업하면서 은행에서 사회생활 시작했고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생전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았는데 결혼 한번 잘못해서 별일을 다 겪어보네요. 여러분은 함무라비 법전을 아시나요? 먼 옛날 함무라비 왕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며 법을 정한 건데요. 신분에 따라 받는 벌이 다르긴 했지만 당한 만큼 되돌려준다는 원칙으로 유명하대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했다면 그 자신의 눈알을 뺄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겪은 얘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똑부러진 성격이었던 저는 은행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힘들어하는 행원도 많은데 전 적성에 잘 맞아서 무난하게 회사 다니고 쭉쭉 승진 밟았어요. 그리고 30대 초반에 소개를 통해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냥 한번 만나볼까? 가볍게 나갔는데 남편은 빈틈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괜찮았어요. 잘생기고 친절하고 자상하고 시댁도 꽤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정말 놀랐어요. 아들 결혼이라고 아낌없이 돈을 쓰시더라고요. 호텔 결혼식에 신혼여행도 거하게 다녀왔죠. 저도 외동딸이고 우리 부모님도 경제력이 되셨기에 결혼식까지 잡음은 없었습니다. 주선자 친구한테는 백화점에서 옷 한 벌 멋있게 사줬어요. 혜진이 덕분에 이렇게 좋은 옷도 입어본다. 영재씨, 고마워요. 잘 입을게요. 한 벌로 되겠어요? 난 덕분에 최고의 신부감을 얻었는데. 그러니까 미선아, 일단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좋은 레스토랑 예약해놨어. 거기 랍스타 되게 잘해. 남편과는 1년 좀 못되게 연애했고 결혼 얘기 나오고 3개월 만에 시까지 올렸습니다. 연애하는 내내 남편과는 싸운 적도 없었고 고민되는 일이라곤 하나도 없었어요.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남편이 잠깐 화장실을 갔을 때였죠. 주선자 친구가 조용히 묻더라고요. 너희 신혼집 진짜 그 동네 맞아? 전세도 아니고 자가랬지? 아들 장가가면 주려고 시댁에서 사둔 거라고? 혼수 채우느라 혼났어. 그래도 너무 감사하지 뭐. 나도 모아둔 돈도 있었고. 대단하다 정말. 난 영재씨가 그 정도로 잘 사는 집 아들인 줄 몰랐어. 근데 시부모님은 어떠셔? 영재씨 누나도 있다며? 아직은 잘해주시지 뭐. 그건 겪어봐야 알려나? 그래, 결혼은 연애랑 다르다더라. 아직은 모르지. 처음이라 다 조심하겠지. 서로서로. 아직 안심하긴 이른 거 알지? 친구는 조금은 질투 섞인 표정으로 저한테 경고 비슷한 걸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지금껏 살아왔던 것처럼 결혼 생활도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갈 줄 알았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반년은 큰 탈 없이 지나갔어요. 우리 부부 일하랴 신혼생활 적응하랴 정신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활 안정되고 시댁 식구들과 만나는 횟수가 늘다 보니 이상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 하는 얘기가 오로지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게 한마디로 돈 타령이 전부였습니다. 결혼해서 알게 된 건 시부모님 부자가 된 이유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갑자기 뻥튀기 되면서부터였대요. 한마디로 졸부라고 할 수 있었죠. 별다른 직업 없이 근근히 살다가 졸지에 벼락부자가 된 이후 소위 돈맛을 알게 됐고 돈이면 못할 게 없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딸 얼굴 좀 봐봐. 내 피부 광나는 거 보여? 얼굴에 윤기가 그냥 좌르르 흐르네. 얼굴에 돈 좀 썼니? 피부과 바꿨어?
병원 아니고 피부관리실. 원장 손길이 장난 아니게 야무져. 돈은 좀 들었는데 뭐 어때? 돈값 제대로 하지? 10회 끊어놨는데 나만 알고 있어야지. 돈 주고 예뻐지니 얼마나 좋아. 잘했다 잘했어. 돈이면 안 되는 게 있는 줄 아냐? 젊어지게 해주지 병도 낫게 해주지. 그 뭐냐 학벌도 돈으로 살 수 있지 않어? 요새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다니? 그렇지 여보? 아이, 내 생각엔 말이야. 조만간 늙지 않는 약도 나오게 생겼어. 화성이고 달이고 여행도 가는 세상이 안 그래. 어디 우리 며느리도 한마디 보태봐라. 이제 밝고 똑똑하니 은행 다니는 거 아니냐. 돈 냄새가 제일 구수하고 좋지. 그렇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어요. 예전에 선배들은 지폐랑 동전 만지느라 손에 돈도 골라서 고생했다는 얘긴 들었어도 제가 난처해 하니까 남편이 막아주더라고요. 은행이 직장일 뿐이지. 아이, 거기 돈이 다 혜진이 건가? 그리고 은행 일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에이, 우리 갈래. 혜진이 내일 출근하려면 쉬어야 돼. 어이구, 지 마누라 아끼는 것 좀 봐라. 너무 그러시니 솔직히 피곤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시대에 돈 없이 살 순 없지만 뭐든지 돈이라면 최고라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차차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집 식구들 무조건 비싸고 좋은 게 최고라고 백화점 명품만 찾으셨어요. 근데 황당한 건 어쩌다 재래시장에 가면 죄다 깎으시더라고요. 그러다 상인들이랑 시비도 붙고요. 한 번은 따라갔다가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엔 제가 한 소리 들었어요. 어머님, 그냥 제값 주고 사면 어때요?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과일 가게 주인이 틀린 말 한 것도 없고요. 저런 데서는 깎아야지. 그깟 거 깎아달라는데 그게 어려워? 속 좁긴. 사과 하나를 더 넣었다고 사람 망신을 그렇게 줘? 백화점 봐라. 알아서 디스카운트를 얼마나 많이 해주는데? 백화점이랑은 다르잖아요. 포인트나 제휴카드로 할인받는 건 정해진 거고 재래시장에선 좀 아닌 것 같아요. 뭐가 아니냐? 깎을만 하니까 깎는 거야. 으이구, 너도 날 보고 배워라. 그렇게 제값 다 주고 채소 과일 사 먹으면 쓰겠냐? 한마디로 어머님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외식을 하면 좋은 데를 가서도 그 식당 직원을 하대하셨어요. 반말은 기본이고 조금만 실수해도 사장 나오라 하고요.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하는 일도 있잖아요. 사과하면 될 일도 무조건 모르쇠 하다가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마인드였죠. 이 집안에서 제일 좋은 자리는 돈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 위에 돈, 그게 분명한 집안 분위기에 전 조금씩 질려가고 있었어요. 그걸 남편도 눈치챘는지 가족 모임하고 올 때마다 절 위로해 주더라고요. 솔직히 좀 피곤했지? 우리 식구 말이야. 아니, 내가 대신 사과할게. 당신 아는구나? 점점 지친다. 어쩜 그렇게 돈을 좋아하셔? 우리 집 분위기랑 너무 달라. 그렇긴 해. 어쩌겠어. 그래도 날 봐서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내가 한번 날 잡고 얘기해볼게. 네 앞에서 말 조심해달라고. 아이, 처갓집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다고. 그래, 부탁 좀 할게. 나 눈 좀 붙여야겠다. 집에 도착하면 깨워줘. 남편 말대로 친정집 분위기는 정반대였어요. 아버지는 대학교 철학과 교수시고 엄마는 요리 연구가세요. 가족들 모이면 일 얘기 나누다가 서로 조언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일상인데 시댁 가면 너무 다르니까요. 아, 졸부가 이렇구나.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죠.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은 부잣집 시댁 만나서 좋겠다고 부러워들 했으니까요. 친정 부모님은 제가 언뜻 말을 흘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혜진이가 그런 집에 시집을 갔어. 그렇다니까. 분위기 적응 안 돼서 죽겠어. 솔직히 너무 천박해, 아빠. 어쩌겠냐. 이 베풀고 사는 기쁨을 네가 좀 전해드리려무나. 몰라서 그럴 수 있어. 내가? 아빠,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아빠가 몰라서 그래. 친정 부모님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지만 전 어쩐지 불길하고 갈수록 시댁이 가시방석이었어요. 그리고 저의 예감은 맞았습니다. 얼마 후 시댁 식구들의 민낯이 완전히 까발려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신우이한테는 초등학교 5학년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외동인데 이 아이가 어찌나 버릇없이 자랐는지 제가 떡잎부터 알아봤다고 하면 믿으실까요? 반말은 기본이고 아는 어른이 왔다 갔다 해도 인사 한번 먼저 하는 걸 못 봤어요. 밥상 앞에서도 5학년이 아니라 5살짜리처럼 밉상으로 투정 부리고 지 마음에 안 들면 울고불고 난동 피는 아이였죠. 한마디로 버릇이 엄청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사고를 쳐버렸네요. 시댁에 들릴 일이 있어 앉아있는데 신우이가 분에 못 이겨 씩씩대면서 들어오는 거였죠. 이게 말이 돼? 이게 학교냐고. 무슨 일이냐? 엄마, 우리 승진이 때문에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린다잖아. 순진한 애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학교폭력위원회? 누가 누굴 때렸는데? 애들끼리 좀 장난친 걸로 선생들이 들고 일어났단 말이냐? 승진이가 여자애랑 좀 놀았는데 걔가 좀 다쳤다나? 아휴, 애들끼리 그럴 수도 있지. 승진이가 무슨 범죄자야? 무슨 폭력? 기가 막혀서. 전 여기까지 듣고 기함했어요. 처음엔 두 분이 학폭위가 뭔지 모르나 싶었죠. 학교폭력위원회면 별일 아닌 걸로 열리진 않을 텐데요. 여자애가 많이 다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올케가 자식이 없어서 모르는 모양인데 CCTV부터 확인해서 잘 따져봐야 돼. 다들 우리 승진이가 걔를 때렸다고 하더라고. 이빨이 몇 개 나갔다나? 코피도 흘렸다는데 우리 승진이 말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빨 나가고 코피까지 터졌다고요? 승진이도 어디 다쳤어요? 아니, 우리 승진이 멀쩡하지. 다치면 안 되지. 귀한 자식인데. 희한한 논리로 신우이는 방방 뛰고 있었어요. 시조카는 멀쩡하고 여자애가 이빨이 나갈 정도면 일방적으로 맞은 게 분명한데 그걸 감싸고 돌다니요. 누가 봐도 시조카가 여자애를 때린 정황이 확실했어요. 하지만 신우이는 아니라고 진실을 따져봐야 된다고 길길이 날뛰었죠. 이런 말 그렇지만 꼭 미친 여자 같았어요. 당연히 시조카가 그 여자애한테 사과를 할 일이었고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려도 이상한 게 없는데 그저 자기 자식 감싸기만 바빴죠. 그리고 상황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CCTV가 없는 사각지대라는 거였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시집 식구들 하나같이 입에 거품을 물었죠. 멀쩡한 애한테 누명 씌우는 거네. 우리 승진이가 어리버리한 남자애라서 그 여우 같은 여자애가 뒤집어 씌우는 거다. 너 가만히 있지 말고 가서 고소해. 그 집안 박살내버려. 당연하지 엄마. 내가 우리 승진이 당하는 거 보고만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시부모와 시누이는 일방적으로 맞은 여자애를 가해자로 몰아가더라고요. 비싼 변호사까지 써가며 작전 모의를 하는데 눈뜨고 못 볼 지경이었습니다. 승진아, 너 엄마가 말해주는 거 외워? 변호사 아저씨가 그러는데 이렇게 말해야 유리하대. 엄마, 내가 걔 때린 건 맞아. 말로 까불길래 내가 열받아서 때려줬어. 걔가 너 약 올렸다며. 왜 그렇게 못됐냐고 그랬다며. 그러면서 걔가 너 먼저 꼬집었지? 머리카락도 잡아 뜯었지? 아니, 걔는 가시처럼 말라서 나한테 못 덤벼. 여자애들 괴롭히지 말라고 쥐가 대장처럼 막 짜증나게 그래서 열받아서 먼저 확 때렸다니까.
아니잖아. 엄마 하는 말만 따라해봐. 그래야 우리가 이겨. 시누이는 자식한테 거짓 증언을 하라고 강요했고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잘잘못이 분명한 일에 아이한테 거짓말까지 시켜가면서 어른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보다 못해 나서게 됐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애한테 거짓말을 시키세요? 올케, 아무것도 모르면 빠져. 자식이 없어서 그래, 올케는. 분명히 손이 먼저 나간 건 승진이잖아요. 여자애가 약 올렸다는 것도 형님 생각이고요.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사과하고 용서 빌면 그냥 넘어갈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요? 그리고 변호사는 뭐예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제가 그러자 시부모님 시누이 눈에 쌍심지 켜고 달려들었습니다. 제가 대역 죄인 된 것처럼요. 세아가 말이 너무 많다. 손윗 사람들 하는 일에는 빠져 있어. 다 그럴 만하니까 하는 거야. 너 이리 와봐라. 어디서 그런 이빠른 소리를 해? 학교폭력위원회? 이거 빨간 줄이나 마찬가지야. 무슨 빨간 줄이요. 그렇게 안 좋은 거 알면 애 교육부터 잘 시키셨어야죠. 그때 시누이가 나섰습니다. 어머, 너 뭐라 그랬어? 나 욕한 거야? 애 교육 잘못 시켰다고? 이건 그냥 못 넘어가지. 너 그동안 예쁘다 하고 봐줬는데 너도 한번 혼나볼래? 넌 우리 편 아니야? 여기서 편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말 그만 좀 하세요. 승진이를 위해서라도 그만하시라고요. 엄마, 아빠, 얘 말하는 것 좀 봐. 까놓고 말해 다들 미친 것 같았고 그걸 보는 저까지 돌아버릴 것 같았어요. 결국 전 시부모님한테 엄청 혼이 났습니다.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일에 멋모르는 저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였어요. 그날 집에 왔는데 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애들 싸움, 어른 싸움 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누가 봐도 잘못이 분명한 일에 변호사까지 부를 일인가요? 제가 막 부들부들 떠니까 남편이 절 위로했습니다. 누나랑 부모님이 유별난 거 맞아. 내가 설득해볼게. 일단 다 잊어버리고 쉬어. 승진이 그 녀석. 조그만 게 벌써부터 주먹을 쓰고 다녀. 당신까지 그쪽 편드는 거 아니지? 내가 맞잖아. 승진이한테 거짓말까지 시켜가며 피해자 2번 상처 주는 건 아니잖아. 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지. 진짜 우리 식구들 왜 그러는지 몰라. 내가 잘 말해볼게. 당분간 본가엔 가지 말자. 너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되겠다. 하지만 일은 더 커졌대요. 시누이가 변호사까지 써가며 일을 키워서 다친 여자애는 사과도 못 받고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그 여자아이 부모는 억울하고 분해서 형사 고소까지 했지만 일은 더 꼬여만 갔어요. 동네에서 작은 빵집을 하시는 분들인데 시누이의 모략질에 힘겨운 싸움을 이어간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시누이는 의기양양해야 하고 시족하는 자기 잘못 반성할 줄도 모르더라고요. 그때쯤 저도 후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 결혼 100점은 아니다. 오히려 빵점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는 건 그나마 위안이었지만 그 배경이 꽝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결혼이 서서히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절 변함없이 아껴주는 남편 한 사람 보며 가급적 시집 식구들 생각은 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끊고 살던 중에 마트에서 우연히 남편의 친척 동생을 만나게 됐어요. 저도 얼굴은 알고 있었는데 그게 보름 전쯤의 일이었죠. 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앳된 여자에게 남편이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아주 먼 친척 동생인데 한 동네 살고 중고등학교를 같은 데 나왔대요. 어려 보이는 얼굴에 그늘이 져 있어서 한 번 봤는데도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주말 대형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남편이 뭘 보고 놀란 것 같았어요. 자기야, 왜 그래?
제가 왜 저러지? 좀 이상하지 않아? 남편 시선을 따라가 보니까 전단지를 나눠주던 그 친척 여동생이었습니다. 보니까 커다란 가방에 뭘 다급하게 집어넣고 있더라고요. 엄청 조급한 표정으로요. 우린 슬슬 그쪽으로 다가갔고 정확히 뭘 하는지 알 수가 있었죠. 야, 뭐해? 너 잠깐 서봐. 오빠, 여긴 어떡해? 왜 그렇게 땀을 흘려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아무것도. 저 가볼게요. 제 손을 뿌리치면서 막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분유를 훔쳤더라고요. 제 눈은 못 속였습니다. 아까도 인사할 때 이상하더라고요. 잠깐, 혹시 도벽 있어요? 도벽이라뇨? 아, 이거 미리 돈 내고 가져가는 거예요. 참견 말고 가요. 그 말을 하면서도 당당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눈치를 보는 게 영 수상쩍었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분유 빨리 내려놔요. 다 봤어요. 내려놓고 일단 여기서 나가요. 자초지종은 나가서 얘기해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제발요. 들켜서 망신당하고 싶어요? 빨리 나가요. 채영 씨는 막 흐느끼며 분유를 내려놨고 남편이 데리고 나갔어요. 전 분유를 사서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묻는데 말을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눈치를 보니까 채영 씨가 남편을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먼저 집에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나도 같이 있으면 안 돼? 당신 있어서 말하기 어려운가 봐. 먼 친척이라며. 자존심도 있을 거고. 여자 대 여자로 얘기 좀 해볼게. 그럼 나 차 안에 있을게. 쟤 정신적으로 불안한 애야. 차에 있을 테니까 여기서 얘기해. 남편은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절 기다렸어요. 채영 씨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 정서가 불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도 일찍 낳게 된 거고요. 아이 아빠는 채영 씨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주랭랑을 쳤다고 들었습니다. 돈 없는 미혼모였던 채영 씨는 아이 먹을 분유도 돈도 떨어져서 그랬다고 변명을 하네요. 경황이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 보니 복지 혜택도 모르고 혼자 끙끙 앓고 있던 거였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아픈 건 아픈 거고 다신 이러지 말라고 따끔하게 충고를 해줬습니다. 난 아직 아기가 없지만 얼마나 힘든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래도 훔치는 건 안 되죠. 이러다 감옥 가는 상황 되면 아기는 어떡해요?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요. 돈 좀 빌려주고 싶어서 그래요. 돈이요? 저기요. 여기 딸기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이거 먹고 천천히 기다려요. 어디 가지 말고요. 전 가게 밖으로 나가 현금 인출기를 찾았어요. 거기서 200만 원을 빼서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힘들 땐 나한테 연락해요. 나쁜 생각하지 말고. 예쁜 아기랑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기한텐 엄마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어떡해. 내 전화번호 저장해둬요.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요. 어떡해.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채영 씨 양말이랑 속옷을 잔뜩 사서 줬어요. 언젠가 봤던 TV 프로그램에서 미혼모가 다 떨어진 속옷에 구멍난 양말을 신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팠던 게 떠올라서요. 채영 씨는 이런 대접은 처음 받아본다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고맙다는 얘기를 수만 번은 들었네요. 저도 머지않아 엄마가 될 거라 남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채영 씨를 보내고 남편 차를 타는데 표정이 뚱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쟤랑 뭘 그렇게 오래 얘기해? 왜? 안 됐잖아. 딱해 죽겠어. 애아빠라는 인간은 뭐 하는 거야? 책임감 없이. 난 쟤만 보면 기분이 별로야. 제 부모님 두 분 다 안 좋게 돌아가시고
학교 다닐 때도 쟤 소문 안 좋았거든. 암튼 어둡고 칙칙해. 그럴 리 없지만 네가 혹시나 물들까 봐. 에이, 무슨 그런 말을 해. 내가 뭐 애야? 과거에 어쨌든 너무 안 됐잖아. 혼자 애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이야? 자기도 얼굴 펴. 얼른 집에 가자. 장 본 거 다 녹기 전에. 남편의 시큰둥한 표정이 그날따라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한편으론 채영 씨의 과거가 얼마나 어두웠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화번호 줬단 얘기는 남편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괜한 걱정 끼치는 것 같아서요. 그날 밤 어쩐지 채영 씨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도록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제가 빌려준 200만 원을 소중히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갔었거든요.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누구는 돈이 넘쳐나서 문제인데 누구는 돈이 없어서 애기 분유도 마음껏 못 주다니 속상하기만 했죠. 살아보겠다고 알바도 여러 개 하면서 엄청 열심히던데 하늘이 저 친구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퇴근하려는데 문자가 하나 왔어요. 채영 씨더라고요. 언니, 저 채영이에요. 혹시 주말에 볼 수 있어요? 오빠 모르게요. 아기랑 잘 있죠? 시간은 괜찮은데 혹시 돈 필요해서 그래요? 아니요. 돈은 아직 많이 남았어요. 더 중요한 일 때문에 그래요. 꼭 만나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오빠는 모르게 해주세요. 부탁이에요. 제 느낌에 이건 꼭 만나야 할 일이다.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또 돈 얘기할 것 같지는 않았어요. 남편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다니 무슨 이야기일까 궁금하기만 했죠. 주말에 남편은 연 이틀 골프 약속이 있었어요. 남편은 새벽같이 집에서 나갔고 전 토요일 오후에 채영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채영 씨 표정이 너무 어두웠어요. 뭔가 겁먹은 것 같기도 하고요. 왜 그래요? 혹시 애기 아파요? 병원 가야 하는 거면 얘기해요. 내 차로 같이 가요. 아니요. 제가 일주일간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요. 왜요? 그 200만 원 안 돌려줘도 돼요. 나중에 채영 씨 상황 되면 갚아요. 3년, 아니 5년 뒤에도 괜찮아요. 미치겠다. 언니는 선한 사람 같아서요. 언니, 남편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어떻게 그런 밑바닥 쓰레기랑 결혼을 했어요? 채영 씨의 그 한마디에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꿈을 꾸나 싶었어요. 밑바닥 쓰레기라고 했어요? 다짜고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물컵을 집어드는데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채영 씨는 다음 말을 이어갔어요. 영재 오빠, 학교폭력 가해자예요. 몰랐죠? 얼마나 지독하게 애들 괴롭히고 돈으로 입막음했는지 알아요? 그 오빠라면 치가 떨린다는 애들 널렸어요. 몰랐죠? 잠깐만요. 지금 내 남편 얘기하는 거 맞아요? 내 남편 배영재? 그 이름도 한번 개명한 거예요. 과거가 너무 지저분해서 그랬나? 그치만 재버릇해 못 져요. 과거에 한 짓 지금은 반성할까요? 난 아니라고 보는데요. 언니는 지금 완벽하게 속고 있다고요. 채영 씨의 충격 고백에 머리가 어지럽고 숨이 잘 안 쉬어졌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한 얘기가 떠올랐어요. 어렸을 때 쓰던 남편 이름 별로 안 좋다고 한번 바꿔야 건강하게 산다고 해서 개명했다고요. 그게 채영 씨가 말한 이유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 솔직하게 물었어요. 남편 말로는 채영 씨가 정서가 불안하다고 했다. 내가 채영 씨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물었죠. 증인들이 많아요. 내가 못된 애라서 언니 결혼 깨려고 괜히 이러는 거 아니에요. 못 믿겠으면 한번 직접 알아봐요. 지난번에 언니 만나고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진짜 착한 사람이면 이런 결혼하면 안 되는 건데. 나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잤다고요. 말해줘서 고마워요. 고마운데 나 지금 너무 충격받아서. 지난 일주일 채영 씨가 잠을 설쳤다면 이제부턴 제가 불면증과 싸울 차례였습니다. 남편은 고등학교 때 애들을 많이 때리고 괴롭혔대요. 정도가 심해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돈으로 합의를 보려고 들고요. 이미 고등학교 때 술, 담배 다 하고 유흥에 빠져 있었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도 죄책감도 없었대요.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였어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대학 때는 싫다는 여자를 건드려서 일이 벌어졌었고 말하자면 성범죄도 저지른 사람이고 그걸 또 감쪽같이 속인 쓰레기였던 거였죠. 채영 씨는 남편의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 끼리끼리 만나는 거라 생각해서 관심도 없었대요. 그 오빠 결혼한다고 할 때 언니도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잖아. 언니, 절대 남편 믿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도망가요. 언니, 괜찮아요? 안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일은 고마워요. 얘기 끝났어요? 지금은 나 혼자 생각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나중에 내가 연락할게요. 채영 씨랑 헤어지고 정처 없이 걸었어요. 아까 들은 얘기 곱씹어보면서 그동안 남편의 행동도 돌아보게 됐죠. 전 남편을 소개해줬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 어떻게 알고 소개해줬냐고요. 친구는 뭘 또 새삼스레 묻냐면서 지인의 친구로 대학 동창이었다고 매너 좋고 잘생긴 데다 직장 좋고 집안도 괜찮다는 얘기에 저를 떠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교 지인끼리의 소개였던 거였어요. 주선자 친구도 남편의 과거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전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일단 잘 곳부터 찾았어요. 친정도 못 가겠고 남편이 있는 집에는 더더욱 못 갈 것 같더라고요. 어디냐고 묻는 남편한텐 대충 둘러댔죠. 쇼핑하다가 너무 늦고 친구랑 수다도 떨고 싶어서 친정 근처에서 놀다가 갈게. 우리 자기 삐졌구나. 주말 내내 나 필드 나간다고 시위하는 거지? 그래, 와이프 혼자 두고 골프만 치니까 좋아? 나 친정에서 일요일까지 자고 월요일에 회사 바로 출근할게. 그래도 되지? 알았어. 이번 한번 봐준다. 월요일 저녁에 봐. 남편은 그나마 정상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시집 식구들이 돈 타령하면서 순하고 착한 사람 짓밟는 거 남편은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어쩌면 그들과 똑같은데 착한 척 하면 쓰는 더 나쁜 사람일 수 있겠다 생각하니 환장할 것 같았습니다. 겨우 진정하고 시집 식구들한테 전화를 돌려봤어요. 먼저 목소리도 듣기 싫은 신우이한테 했죠. 웬일이야? 또 무슨 이빠른 소리 하려고? 승진이 일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 우리한텐 유명한 변호사가 있으니까. 용건이 뭐냐고. 그것 때문에 전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눈치 백단이거든. 지금 어머님이 전화를 안 받으세요. 영재 씨 개명한 데가 어디예요? 친구가 자기도 개명하고 싶대서요. 거기? 어디더라? 근데 그 친구 돈 좀 있어? 거기 엄청 비싸고 대기도 길어. 돈 많은 친구예요. 장명소예요? 거기 진짜 잘해줘. 우리 영재도 봐. 이름 바꾸고 좋은 일만 있지. 걔가 고등학교 때 인기가 오죽 많았어야지. 별 이상한 애들이 다 들러붙어서 그거 떼어내느라 이름 바꾼 거야. 어머님 말씀은 다르던데요. 새 이름으로 바꿔야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그래서 바꿨다고 하셨는데. 그랬나? 암튼 이래저래 좋으니까 바꿨겠지. 내가 명함 찾아서 사진으로 보내줄 테니까 끊어. 나 바빠. 전 시어머니와도 통화를 했어요.
평범한 안부 묻다가 영재 씨 고등학교 때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대학 동창회는 잘 나가는데 고등학교 동창회는 없다고 흘리듯이 물었죠. 어머님이 대뜸 화를 내면서 이러셨어요. 영재 씨가 잘나고 돈 많으니 시기 질투하는 애들이 그렇게 괴롭혔다고요. 영재 씨 대입 공부하기도 바쁜데 여자이고 남자이고 할 것 없이 등쳐먹으려는 애들이 한 트럭이라 고생을 했대요. 그 바람에 영재 씨가 질려서 고등 동창회는 안 나가는 거라고 열변을 토하시네요. 전 알았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채영 씨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혹시 영재 씨한테 괴롭힘 당한 사람들 이름이라도 보내줄 수 있냐고요. 10분 후쯤 답문이 왔어요. 좋게 20명은 되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히고 힘이 빠져서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대로는 가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묵고 살 순 없어서 뒷조사를 결심했습니다. 저도 이번 일은 돈을 좀 써서 진짜 실력 좋은 탐정을 고용했어요. 제 앞에선 정의롭고 착한 사람인 남편이 뒤로는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다닌 게 맞는지 제 눈으로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일 하나는 확실히 하거든요. 석연찮은 거 하나 없이 끝까지 파헤쳐 드리니까 걱정 놓으세요. 철저하게 알아보고 새로운 사실 알아내면 즉시 알려주세요. 꼭이요. 하루하루 피말리는 심정이었습니다. 아침이랑 퇴근 후에 남편을 마주하는 것도 고역이었어요. 이 사람도 시집 식구들이랑 하등 다를 것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한편으론 아주 조금 희망도 가졌었죠. 그래도 어떤 계기가 있어서 사람이 바뀐 것은 아닐까, 나를 만나기 전에 개과천선한 건 아닐까, 일말의 희망이 절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설탐정에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전화가 올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결과적으로 채영 씨가 한 얘기는 모두 사실이라는 게 증거로 드러났습니다. 남편의 악행은 여기저기 증거를 많이도 남겨놨더군요. 사람이 쉽게 변할 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지독하게 동급생들 괴롭히고 반성도 없이 돈으로 덮기만 급급했는데. 이게 다 사실이라는 거죠? 여기 있는 20명이 끝이 아니야. 피해자가 더 있어요. 아주 악질이었더만. 어떻게 이런 사람이랑 결혼까지 했을까 몰라. 몰랐으니 여기 이렇게 앉아있죠. 너무 분하고 억울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 사람들 만나볼 수 있어요? 아이고, 머리카락 다 쥐어뜯기려고 다들 의뢰자님 남편한테 이를 득득 갈아요. 그런 악마 또 없다고. 꼭 만나봐야겠어요. 한두 명이라도. 전 고민 끝에 피해자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 부인이라는 걸 밝힐까 말까 엄청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엔 솔직한 심정을 듣기 위해 제가 누군지 밝히지 않기로 했어요. 심부름센터 직원인데 의뢰받아서 조사 중이라고 하고 진실을 말해달라고 설득했죠. 걔 얘기 꺼내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놈이 다 있는지. 나 그때 그 자식한테 맞아서 코뼈랑 광대뼈까지 다 박살났는데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요. 왜 때렸어요? 그 사람이. 이유? 지 기분 나쁠 때 내가 웃었다는 게 내가 맞은 이유입니다. 알겠어요? 걔가 그런 지독한 자식이라고요. 고소한다고 하니까 합의금을 두둑히 제시하며 거들먹거렸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난 내 부모랑 연도 끊었어요. 자식이 상처받고 아픈 게 먼저지 돈 받는 게 먼저예요? 세상 말세지. 그런 놈이 장가도 들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던데 난 그 자식만 떠올리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요. 누가 그 자식 잡아 족치라고 했대요?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겁니다. 밝혀지는 진실은 너무 가혹했어요. 탐정 아저씨는 저를 말렸지만 전 몇 명 더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닷가 마을 한 식당에서 그 부부를 만난 건 잊을 수가 없어요.
둘 다 남편과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고 괴롭힘을 당했는데 비싼 변호사, 엄청난 합의금 앞에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래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는 남편의 지독한 뻔뻔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표정, 그 말투, 죽을 때까지 못 잊어요. 2년 내내 그 자식이 날 괴롭히고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봐요. 여기 자국 보이죠? 걔가 뜨거운 걸로 지진 거예요. 그 남자는 자신의 배와 등을 보여줬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사귀었던 여자친구를 남편이 지독하게 괴롭히고 집착했대요. 그 남자는 여자친구를 보호해 주려다가 2학년 때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 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 이사도 못 가고 고스란히 남편한테 당하다가 졸업할 무렵 같이 집을 나와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게 지내다 작은 식당을 연 것도 얼마 되지 않았대요. 전 결국 솔직히 털어놓게 됐어요. 제가 그 사람 부인이고 채영 씨가 말해줘서 남편 뒷조사를 시작했다고요. 그 사람들 눈빛이 싸늘해지고 절 막 내쫓으려고 떠밀었습니다. 다시는 우리 찾아오지 말아요. 솔직히 당신도 못 믿겠어. 걔랑 결혼까지 했으면서 왜 이래요? 걔가 시켜요? 괴롭힐 상대 없어서 심심하대? 아니에요. 나도 완벽하게 속았고 대신 복수해주려고 해요. 진심이에요. 덕분에 이사 한 번 더 하게 생겼네요. 우린 그 악마 같은 애랑 머리카락 한 올에 2년도 닿기 싫어요. 알아요? 그만 가요. 복수한다고요? 어떻게? 하려면 제대로 해요. 어설프게 해서 당하지나 말고. 그 남자 말이 맞았어요. 남편은 쉽게 용서가 안 되는 악마였고 모두가 그의 불행, 아니 추락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어요. 남편은 절대로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그 사람이 나랑 결혼한 건 필요에 의한 것이었고 날 속일 마음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이라는 걸 이번 뒷조사를 통해 철저히 알게 됐습니다. 채영 씨 본인도 남편에게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였고요. 대학 다니면서 졸업해 사회생활하면서도 이 남자의 악행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절 만나고 나서부터는 어쩐 일인지 잡히는 사건이 없더라고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지만 여기까지도 차고 넘쳤어요. 전 탐정 아저씨한테 증거 모두를 넘겨받았고 이걸 통해 이혼을 진행하고자 변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전 모든 준비를 끝내고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싱글벙글 뭐가 좋은지 웃고 있더라고요. 핸드폰을 보면서 막 웃길래 제가 물었어요. 좋은 일 있나 봐? 자기야, 같이 보자. 사람은 웃고 살아야 돼. 진짜 살맛 나네. 그래서 당신은 항상 웃고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패고 싫다는 여자 짓밟고 그랬어? 악마라던데? 사람들이. 순간 남편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 눈빛은 남편 만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였어요. 너무 소름이 끼치고 순간 오싹했죠.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이혼하자. 나 다 알게 됐어. 당신 과거 말이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게 됐으니까 이혼해. 나 당신이랑 못 살아. 갈라서자고.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듣고 와서 그래? 너 채영이랑 만났니? 내가 말했잖아, 걔 제정신 아니라고. 나 당신 뒷조사했어. 당신들 좋아하는 돈 좀 썼더니 뒷조사도 얼마든지 가능하더라. 불쌍한 채영 씨 잡지 마. 당신 반성은 하니? 그렇게 못된 짓을 해놓고도 잠이 오고 웃음이 나와? 남편은 멍하게 절 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더니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였어요. 아니라고 우길 줄 알았는데 예상 밖이었죠. 혜진아, 미안해. 그래. 나 철없을 때 쓰레기였어. 다 인정할게. 나 사춘기가 늦게 왔어. 내가 제어가 안 되더라고. 근데 내가 저지른 일 사과하고 다 수습했어. 사람 변할 수 있어. 내가 그랬다고.
믿어줘, 한 번만. 믿어줘. 나 너밖에 없어, 혜진아. 제 종아리를 잡고 매달리는데 기가 차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당신 지금도 날 속이고 있잖아. 골프 여행? 그거 다 거짓말이지? 아니, 그 여자들이랑 골프 치러 갔나? 당신이 용돈 주면서 만나는 여자들. 나한테 다 불었어. 이름 말해줘? 전 그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20대 중후반 여성 2명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것을요. 긴 말 필요 없다고 결혼 생활 끝내자고 했더니 드디어 본색이 나오더라고요. 혼인 무효 소송? 아이, 뭘 그런 걸 알아봐. 너 소용없어. 다 알아봤다며. 내가 여태까지 어떤 사고를 쳐도 부모님 돈으로 다 수습된 거. 아니, 네 이혼 소송도 결국에는 흐지부지 끝나게 될 거야. 남편은 드디어 가면을 벗어던졌어요. 제가 무슨 짓을 해도 이 결혼 유지될 거라면서 일찌감치 포기하라고 느물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한 결혼인데 포기하냐고 기혼인 거 유지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살 거라고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거였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이혼이래. 내 과거?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당신이 괴롭힌 애들 이름은 기억해? 아이, 그럼 못하냐? 얼마나 재밌었는데. 이름 한번 대봐. 기억 못하면 넌 더 쓰레기고. 남편은 엄청 재밌는 게임을 하는 것처럼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면서 이름을 한 명 한 명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름 끼치는 건 자기가 한 악행까지도 다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걸 줄줄이 읊는데 확실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악마한테 영혼을 팔지 않는 이상 그걸 추억처럼 신나게 얘기할 순 없었을 거예요. 참기 어려운 그 시간이 끝나고 전 모든 걸 밝혀버렸습니다. 저기 보여? 노트북 켜져 있는 거. 내가 아까 작업한다고 켜놨잖아. 당신이 지금 한 말 행동, 그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 피해자들이 당신 모습 생생하게 동영상으로 다 보고 있다고.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제 노트북 앞으로 다가갔어요. 거기엔 남편에게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들이 제가 개설해 놓은 화상회의방에 다 들어와 있었죠. 남편이 하는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살벌한 표정의 피해자들이 남편에게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 못한 상황에 급기야 화가 난 남편은 노트북을 부수고 절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방문을 열고 제 부모님이 나오셨어요. 그 손 놓지 못해. 하다 이제 폭력까지 써. 아이, 당장 내 딸한테서 물러나. 친정엄마도 달려나와 저를 감싸 안으셨어요. 남편은 뒷걸음질 치더니 집을 나가 도망쳤습니다. 전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았고요. 그날 이후 제겐 할 일이 더 남아있었어요. 남편이 멀쩡하게 좋은 회사 다니게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전 익명으로 남편 회사 게시판에 폭로글을 올렸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이미 각오는 되어 있었습니다. 저한테 중요한 건 남편이 사람들 속에 섞여 선량한 척하면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였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도 동급생을 괴롭혔다. 지금도 비윤리적인 행위로 이혼의 유책 배우자다. 최소한의 모자이크를 한 사진과 증거들을 편집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할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시조카 승진이의 폭력과 신우이의 만행을 기억하시죠? 승진이에게 일방적으로 맞고도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야 했던 여자아이의 부모님을 만나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저 승진이 외숙모예요. 꼭 들으셔야 할 얘기가 있습니다. 피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또 왜요? 뭐 때문에 전화를 해요? 도와드리려고요.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승진이 엄마, 제 시누이가 증거를 다 조작했어요. 아이한테도 거짓 증언 강요하고요. 그랬죠? 내 말이 맞죠? 아이고, 내가 억울해서 죽을 뻔했어요.
이걸 내가 그쪽에서 듣네. 어떻게 된 건지, 왜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건지 알고 싶네요. 전 그 집 사람들이랑 영 끊어졌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신우이가 꾸민 파렴치한 짓도 다 알려드리겠다고 했죠. 여자아이 부모님들은 절 만나기 위해 가게도 일찍 닫는 것 같더라고요. 전 알고 있는 모든 걸 말씀드렸고 신우이랑 나눴던 대화, 신우이가 승진이한테 거짓 증언 외우라고 강요한 녹음 파일도 넘겼습니다. 그렇게 피해 아이의 부모가 법정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게 됐어요. 결국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신우이와 시부모님은 펄펄 뛰었죠. 하지만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었습니다. 그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대응을 한 거였어요. 신우이 저한테 다가와 삿대질을 하더라고요. 네가 그랬지? 저쪽에 유리하게 네가 정보 흘렸지? 박쥐 같은 것 같으니라고. 이 요물 같은 거사. 왜 욕을 해요? 교양 있게 말로 하지. 엄마, 내가 그랬잖아. 얘 첫인상부터 여시 같고 별로라고. 내가 그랬잖아. 어쩔 거야? 얘 때문에 망했는데 어떡하냐고. 뭘 어떡해요.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마. 어? 그동안 손이라고 꼬박꼬박 존대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네. 제 행동에 전 시부모님 기함하더라고요. 어디서 못 배운 티 내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못 배운 티가 뭔데요? 자식 농사 그 잘난 돈으로 망쳐놓고 내 인생까지 말아먹으려고 했잖아요. 어디 아들을 그렇게 키워놓고 동생을 그렇게 망쳐놓고 큰 소리를 쳐? 지금 피해자들이 다 들고 일어났다고요. 피해자? 무슨 피해자? 내가 피해자야. 며느리 잘못 들인 우리 식구들이 피해자라고. 더 긴 말할 건 없고 그쪽 귀한 아들 해고당했고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똘똘 뭉쳐서 단체 행동한다니까 기다려요. 뭐야? 우리 영재가 해고를 당해? 그 가족들 방방 뛰는 와중에 전 남편이 와서 가족들을 끌고 가더라고요. 엄마, 아니 누나, 얘랑 말 섞지 마. 도끼밖에 안 남은 애랑 무슨 말을 해. 우리 가서 작전 짜야 돼. 보통 큰일 난 게 아니라고. 돈으로 다 덮었다고 생각한 일들이 다시 불거지려니까 전 남편도 겁을 먹는 것 같더라고요. 당시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겠죠. 하지만 당한 사람들 입장에선 아니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 다들 단단해졌고 강해졌으니까요.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늘 제자리지만 시련을 겪은 사람들은 회복하고 성장했고 또 그들끼리 뭉쳤기 때문에 전 남편에게 충분히 위협적인 존재였을 거예요. 그 어떤 작전을 짠다고 한들 소용없을 게 분명했습니다. 전 그 사람들 다니는 교회에도 모든 걸 까발리기로 했어요. 교회에서 그 가족들 앞에서 웃고 다녀도 사정 안 좋은 교우분들 얼마나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힘든 봉사는 절대 안 하고 돈으로 교회에 불을 과시하며 사람들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해왔더라고요. 여기서도 당하는 분들은 남몰래 눈물을 삼켰고요. 전 교회 게시판에 이 사람들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쳤죠. 지독한 갑질, 돈으로 입막음을 한 악행들을 하나하나 폭로했습니다. 그러자 난리가 벌어졌어요. 시부모님 장로직, 권사직 다 뺏기고 교회에서도 바닥 인성으로 낙인 찍혀 쫓겨났다는 후문이 들려왔습니다. 저한테까지 전화가 빗발쳤어요. 그게 정말이야? 게시판에 올라온 그게 다 사실인지 궁금해서. 우린 듣기만 해도 손이 벌벌 떨려서. 무슨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어? 네, 틀린 말은 없을 거예요. 증거도 다 올라왔죠? 저도 그 사실 알고 이혼 소송하고 있어요. 이혼? 어머머, 다 사실인가 보네. 하긴 장로님 돈 자랑 너무하더라. 없이 살며 무시하고. 나도 하소연 몇 번 듣긴 했어.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더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일이 그렇게 번지자 이혼 소송 중인 전 남편한테 연락이 왔어요. 게시글 내리고 이제 폭로전 그만하라고요. 왜? 앞으로 조심들 하는 게 좋을 거야. 지구 끝까지라도 찾아가서 당신들 어떻게 사나 까발릴 거니까. 돈 갖고 사람 차별하고 짓밟고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 사람들이 바보라서 당하는 줄 알아?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알겠어. 잘못했다고. 너 때문에 누나랑 엄마 아빠 다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너 자꾸 이러면 우리 아프리카 오지로 이민이라도 가야 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는 거야? 그럼 분이 풀리겠어? 내가 단순히 분풀이하는 걸로만 보여? 여태까지 잘못한 사람들한테 반성하고 잘못했다 빌면서 살아야지. 그런 마음 먹는 게 우선이지.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잘못한 건 알겠냐고. 알겠어. 알겠으니까 제발 그만하라고. 이러다 온 국민이 알겠어. 잘못했어. 반성할 테니까 그만 멈춰줘. 제발. 지금까지도 의문입니다. 그 사람들 반성은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그날 이후 전 이혼 소송에서 깔끔하게 이겼고 잊고 싶은 결혼 생활의 흔적조차 말끔히 지웠습니다. 함께 살 때 쓰던 물건은 모조리 처분했어요. 어쩌면 그런 악연이 있는지 결혼 생활 그쯤에서 마무리한 게 천운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채영 씨와는 지금도 가끔씩 만나고 있어요. 다행히 아기가 커서 어린이집도 다니고 채영 씨는 근처 공장에 출근하고 있네요. 식재료 다듬는 일인데 채영 씨 성실함을 사장님이 알아봐 주셔서 정규직으로 채용이 됐대요. 전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채영 씨는 늘 저한테 고맙다고 야단입니다. 그때 언니 아니었으면 나 진짜 큰일 날 뻔했잖아. 고마워. 그때 그 돈. 나한텐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어. 그 몇 배로 갚아줘서 나도 이자 소득이 쏠쏠했네. 농담이고 나야말로 네 덕받지. 그 이상한 소굴에서 빠져나왔잖아. 우리 보통 인연 아닌가 봐 언니. 그리고 괴롭힘 당했던 피해자들 다 언니한테 고맙대. 대신 총대 매줘서 일 여기까지라도 진행됐다고 고맙다고 전해달래. 전 남편 집안은 아들이 이혼당한 이후 불운이 겹치고 겹쳐 집안이 박살났대요. 채영 씨 통에 들었는데 신우이 집안은 사업이 쫄딱 망해버렸고 전 남편은 회사에서 잘린 뒤에 어디 가서 뭐 하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단체로 찾아 나서서 복수할까봐 겁 잔뜩 먹고 어디 숨어 산다는 얘기가 돌고 있대요. 졸부로 돈 갖고 휘두르던 전 시부모는 참 애잔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어설프게 사업 벌였다가 돈 엄청 날리고 시어머니는 다단계에 빠져 그 많은 재산 순식간에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든 살림에 빚잔치까지 해서 전보다 더 어렵게 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딱 한 번 전 시누이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너무 급한데 돈 좀 빌릴 수 없냐고요. 옛날 일은 무조건 우리가 잘못했어.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일을 못 나가는데 쌀이 뚝 떨어져서 그래.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지금 한 얘기 다 사실이야. 꾸며낸 거 아니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잘 살 때 좋은 일 좀 많이 하지 그랬어요. 이제와 소용없는 말이지만 대신 다신 전화하지 말아요. 전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돈을 조금 보냈습니다. 쌀 사고 식재료 조금 살 돈이요. 저는 이혼 후 부모님 집에서 살다가 독립했습니다. 여전히 같은 은행에서 근무하지만 제 마음가짐은 전과 다르네요.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나요? 사람보다 더 귀중한 건 없다는 교훈 다시 한번 떠올리며 사연을 마치려고 합니다. 돈 때문에 망한 전 남편의 집안 얘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은 돈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연륜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